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촌락 지역, 농촌 지역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도시 관련한 파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도시와 촌락의 비교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도시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에요. 도시 정의에 대한 수업이에요. 도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 위한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촌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촌락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도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정의를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도시 부분을 수업 공부할 때 조금 보다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시로 끝나는 지역이에요. 행정구역상 시, 무슨 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라고 부르고요. 촌락은 뭐뭐 군으로 끝나는 지역이에요. 행정구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시의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촌락을 알아야 되는데 촌락은 그냥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촌. 그래서 농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한번 해봅시다. 표를 정리해 봅시다. 주요 산업 부분이 있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산업이 구분이 되는데 1차는 통상적으로 농업을 얘기하고요. 2차는 공업 혹은 뭐라고 자주 나오냐면 제조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공업에 해당하고요. 3차에 해당하는 게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래서 도시는 몇 차 산업 중심이고 촌락은 몇 차 산업 중심인지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촌락은 농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몇 차 산업 중심일까요?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1차 산업 중심. 그래서 1차 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농업이 주요 산업이 되는 지역을 농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시는 이거와 반대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도시는 1차 산업이 아니라 몇 차 산업이 중심이 되냐면 2차 산업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시는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첫 번째 도시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2차 산업은 선생님이 제조업, 공업이라고 했죠. 제조업, 공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조업, 공업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돼요. 물건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화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도시라는 곳은 2차 산업이 발달해서 재화, 물건을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했죠. 서비스업. 그래서 서비스업 중심이 되는 지역이 되더라. 그러면 이 첫 번째 내용까지 정리하면 도시는 촌락과 다르게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물건을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인구 파트는 좀 넘어가고 이쪽 역할로 넘어갈게요. 역할. 그래서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농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도시는 선생님이 2차하고 3차 산업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재화랑 서비스를 뭐 하는 곳이 되냐면 공급하는 곳이 되겠죠. 공급하는 곳이 되고 반대로 농촌은 1차 산업 중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농산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되겠죠. 식량을 생산하고 또 무슨 기능을 하냐면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해요. 역시 여기서 말하는 여가 공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영화관 이런 것도 떠올리겠는데 자연 환경을 따른 여가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시하고 촌락을 비교해보니까 각각 하는 역할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니까 재화 서비스는 농촌 지역으로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공급이 될 거고 또 식량하고 여가 공간은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공급되겠죠. 그래서 도시가 좋고 농촌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도시하고 농촌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파트 넘어갑시다. 인구 파트 이제 도시를 인구 요소를 통해서 정의를 내려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도시는 시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시? 우리 학교가 있는 것은 화성시니까 여러분들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라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인구 5만 명 이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구가 5만 명 이상 사는 곳을 시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선 도시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도시라는 곳은 인구수가 많은 곳이고 또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수가 존재하는 곳을 도시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밀도가 어떤 곳이 되냐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을 얘기해요. 이해됐죠? 그래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인구수가 많아서 공간적으로 좁은 곳에 인구수가 많은 곳을 도시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촌락은 이거의 반대겠죠. 촌락은 아까 선생님이 군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으로 끝날 때 우리나라에서 정의 기준은 인구 5만 명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만 명보다 적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고향 같은 충북 영동군 했을 때 영동군의 인구수는 5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군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적겠죠. 인구수가 적고 당연히 인구수가 적으니까 인구 밀도도 낮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도시의 정의는 인구수가 많이 공간적으로 인구가 많이 집중된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도시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흔히 도시를 정의 내릴 때 이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토지 이용 봅시다. 토지를 어떻게 쓰는지 이 발에서 이제 뭐하고 관련이냐면 지가랑 관련이 있어요. 지가는 땅의 가격이에요. 땅의 가격이 어떤 거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조방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집약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조방적이란 말은 많이 이용한다라는 뜻이에요. 토지를 적게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적게 토지 사용 빈도가 적다라는 뜻이 되고 집약적은 토지를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 돼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의 가격인 지가는 도시가 높을까요? 촌락이 높을까요? 당연히 도시가 높겠죠. 도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땅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지가가 높아요. 지가가 높으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해서 비싼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이용하니까 집약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 집약적인 형태가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건물을 높게 짓는 거예요. 고층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땅 규모에서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버려지는 땅이 없게끔 밀집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하고 건물의 간격이 매우 좁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지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경관이 건물들이 높고 밀집해 있고 지하 공간도 활용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촌락 지역은 지가가 당연히 어떨까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지가가 낮으니까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해요. 조방적으로 이용하니까 건물이 높아질 필요성도 없고 따닥따닥 붙어있을 필요성도 없고 지하를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없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도시를 정의 내리면 도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2차,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땅값이 비싸서 건물이 높아지고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농촌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을 우리는 도시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파트를 한 거예요. 그 촌락과 비교한 이유는 이 도시 파트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도시의 정의 끝났고 두 번째 이제 도시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도시화. 뒤에 화라는 이런 글자가 붙으면 된다,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걸 도시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시가 아닌 촌락 지역이 도시로 바뀌는 현상을 갖다가 도시화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도시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인구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촌락 지역을 도시로 만들려면 인구를 뭐 하면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서 촌락이 도시로 바뀌는 걸 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도시화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좀 암기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도시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우리나라 있는 전체 인구수 분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시가 되겠죠. 시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이겠죠. 도시 거주 인구수의 뭐가 되냐면 비율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2023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약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얘기하냐면 약 80%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80%니까 시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4천만 정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화율. 그래서 이 도시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아래쪽 이 그래프예요. 이게 도시화 곡선이라는 거예요. 도시화 곡선. 그래서 과거부터 최근으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도시화율,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가로축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발전 수준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세 단계가 있어요. 이 가장 아래 단계, 이걸 무슨 단계라고 얘기하냐면 초기 단계라고 얘기해요. 초기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단계가 있어요. 이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단계를 가속화 단계라고 얘기해요. 가속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도시화율 자체는 높지만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게 다시 정체가 일어나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 단계를 종착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화 곡선에서 도시화 과정을 초기, 가속화, 종착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단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이 어때요? 도시화율이 낮은 단계예요. 도시화율이 낮은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시화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시기일까요? 대부분 촌락에 거주하는 시기가 되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촌락이라 부르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기가 초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회에서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 몇 차 산업일 수밖에 없을까요? 촌락에 대부분 거주하다 보니까 1차 산업, 농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기, 이걸 초기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얘기하면 인구 이동은 어떨까요? 조선시대 때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선시대 때 만약에 여기 하성시 여기 산척동이죠. 산척동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았을까요? 산척동에서 살았겠죠. 그래서 인구 이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초기 단계가 되고요. 가속화 단계 넘어갑시다. 가속화 단계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돼요.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시기가 돼요.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도시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촌락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도시 인구가 늘어날까요?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아질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촌 향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촌락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촌락의 사람들은 줄어들고 도시의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도시 거주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화율이 높아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천 향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촌락에서 도시로 떠날까요? 사람들의 이동에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고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예요. 일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공업화가 일어나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 들어서 공업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에 살던 젊은 사람들이 떠나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아진 거예요. 공업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 자체가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착 단계 봅시다. 종착 단계. 종착 단계는 도시화율이 높아요. 도시화율이 높아요. 하지만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인구 증가율은 정체가 돼요. 도시로 더 이상 도시가 늘어나지 않고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해요. 이해됐죠? 그러면 도시화율이 높다라는 말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시기일까요?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기예요. 거주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거고, 근데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은 거, 정체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도시화율이 높아지려면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착 단계에서는 이미 가속화 단계에서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촌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으니까 더 이상 도시로 들어올 사람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는 이미 이동할 사람들 다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 정체가 되는 시기가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3차 산업이 발달하고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기가 돼요. 도시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이 중심이 되고, 인구 이동을 볼까요? 인구 이동. 종착 단계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동할 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서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가다 보니까 도시화율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정체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화 곡선까지 다 살펴봤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종착 단계를 지나면, 시간이 더 지나면 도시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도시화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화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럽의 일부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역도시화는 도시화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도시에서 촌락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이 돼요. 이걸 역도시화라고 얘기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기농 현상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시가 뭔지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리고 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변해가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